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7시간 동안 침범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대는 서울 은평구까지 침투하고 항공기는 이륙이 중단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출격시켜 100발을 쐈지만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는데 아파트 근처라 격추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와 PCR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첫 공개 발언에 나선 시진핑 주석은 현재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형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이어서 구청 공무원들이 구속되면서 소방당국과 서울교통공사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박기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어젯밤 11시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휴대전화 왜 바꾸셨나요? 직원들한테 증거인멸 지시하셨나요? 최 과장은 참사 당일 현장 근처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헬로윈 행사는 주최자가 없어 구청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대규모 인명피해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구청장까지 구속되면서 특수본은 조만간 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관계기관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북한이 어제 무인기 5대를 침투시켜 그중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진입한 후 돌아가는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동원해 격추를 시도했지만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민가의 피해를 우려해 격추 기회를 잡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 폭 2m 정도의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시각은 오전 10시 25분. 무인기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하더니 곧장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범했고 뒤이어 4대가 시차를 두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주위를 교란시켰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우리 군은 즉각 F-15K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를 투입해 격추를 시도했습니다. 민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격을 하지 않았고 교동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한 대가 기관포 100여 발을 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투했던 무인기는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고 추적에 실패한 무인기도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약 1시간가량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공군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적어도 침투에 용이한 무인기까지 도발에 활용하고 나서면서 우리 군의 항공작전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했습니다. 북한군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시행했는데 우리 군은 북한의 영공 침범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이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을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니자 우리 군도 군사분계선 인근과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하는 상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찰기들은 북한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이북 지역으로 투입하여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 침범에 한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고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우리 군의 정찰기가 북한 도발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 상응 조치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전을 위해 출격했던 공군의 경공격기 한 대가 이륙 후 추락해 조종사들이 비상탈출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30여 차례에 걸쳐 6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무인기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대응 방안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도발도 다양하게 구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응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죠.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 군은 북한의 영공 침범이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물론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 또한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서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미 방위의 굳건함을 드러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번 침범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무인기를 적게는 300에서 400여 대에서 많게는 1000대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는 기존 성능을 개량한 신형 기종일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많은 교훈을 얻고 있는데 그 드론, 무인기가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건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범시키는 사상 초유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북한 무인기 5대나 넘어왔고 그중 한 대는 이제 서울 상공까지 왔다 갔다 한 걸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물론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의도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9.19 군사 합의 위반,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 이제 원래 9.19 군사 합의에서 나온 것은 서부 전선 10km, 그 다음에 동부 전선 15km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무인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데 그걸 넘어서 아예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영토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적대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런 북한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유효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 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뭐 핵실험을 할 것 같은 그런 계속 모양새를 잡았지만은 이렇게 사실 어떤 커다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되려 어찌 보면 이렇게 초소형 무인기 같이 우리 군이 대응하기 되게 쉽지 않은 수단, 소위 우리가 비대칭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려왔다. 세 번째, 이게 저는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한국, 대한민국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혹은 군이 너희를 못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런 소위 인지전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은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격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지를 흔들기 위한, 그다음에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 군사적 의미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려 이렇게 이 국민들이 우리 안보에 불안을 느끼고 그다음에 정부에게 불만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심리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인기들이 1.8m 소형의 시속 100km를 운항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소형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가 탑재됐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탑재가 가능한 건가요? 자, 사실은요, 이제 이게 뭐 1.8m라고 말씀하셨지만요, 날개 길이가 그런 거고 실제 동체 폭이나 이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 중량은요, 저희가 추정컨대 한 10kg 내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솔직히 탑재할 수 있는 그 부피도 크지가 않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생화학 무기, 뭐 이런 캐니스터 같은 것을 일부 장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양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폭탄이다 할 경우는 10kg으로 고폭탄 만들어 봐야 전차 하나 파괴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만약에 뭐 수백여 개를 때로 몰려 들어와서 공격했을 때는 당연히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간 조금 좀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가 사실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란제 드론이 자폭용 드론이 상당히 우크라이나군의 골칫거리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북한도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한다면 우리 군에 있어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드론, 지금 현대 전쟁이 드론 전쟁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그거에 적응하는 모습을 나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저 드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은 드론 자체의 능력으로서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되려 그런 측면들, 사이즈가 작고 이렇게 그 소위 이제 요격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최적의 수단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 잘 주셨지만요, 그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한 거의 300여 개 팀 정도의 대드론 그 되게 소수이긴 하지만 팀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굉장히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간 우리 군에서 무슨 뭐 특히 뭐 육군의 뭐 드론봇 전투니 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요, 사실상 이걸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적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떤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2014년이었나요? 우리 무인기, 북한 무인기가 이제 청와대 쪽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무인기 대응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생겼던, 이게 그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좀 차분차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2017년만 해도 왔다 갔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나중에 안 겁니다. 근데 이번은 최소한 들어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거는 그렇다면은 일단 탐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안에 들어서 휘젓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시내 들어와서 위를 막 날아다니고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대놓고 시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드론, 이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능력은 굉장히 잘 키워왔습니다. 문제는 요격하는 능력인데요. 이 요격하는 능력에 필요한 독자적인 어떤 그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요격을 전용으로 하는 제머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레이저 같은 걸로 고성능 레이저,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 같은 걸로 뭐 얘를 공격한다든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공격하는 무력화하는 수단을 빨리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산화하겠다고 좀 약간 질질 끄는 바람에 사실 그럼 국산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생산된 외국 시스템이라도 갖다 놨을 때 중간에 그런 어떤 이 소위 이런 잠정 전력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에는 뭐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격추는 안 됐거든요. 전투기 공격 헬기 투입해서 100여 발 쐈는데 한 대도 격추를 못 시켰습니다. 군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과는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민가의 피해를 우려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일단은 전투기로 요격이 불가능하고 얘가 거의 한 100km 정도로 날아갑니다.
근데 일단 뭐 제트기 같은 거는 속도가 뭐 거의 뭐 8배, 9배 되니까 그렇죠. 천천히 날아도 그러면 이제 저속으로 얘를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이제 헬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브라 헬기가 투입이 됐는데 저 사실은 그 이 명중을 시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한 발도 빗나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전에도 보면은 북한에 어떤 위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대공사격을 서울시내에서 했다가 사람이 죽는 그런 일도 한 60년대 보면 기사 그렇죠, 보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한 뭐 표적이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뭐 사진 나온 코브라 헬기가 쏘면은 100발 쏘면 3발 정도가 맞을까 말까입니다. 게다가 이제 상대는 비행하고 있고 가끔 이렇게 막 뭐 프로그래밍을 했는지 모르지만 회피기동도 하고 자 그러니까 솔직히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거고요. 사실 저것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다른 성격들이 있는데 다른 어떤 자산과 전력을 창의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저거 격추가 가능한데 현재 뭐 새로운 무기체계를 안 사오고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연습이 충분히 안 됐던 거죠. 아니 근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우리 군의 이제 능력을 잘 아시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 아니 저 무인기가 어떤 목적으로 넘어왔는지도 모르고 네. 저 예. 무인기가 서울로 들어와서 정말 막말로 그 10kg짜리 고폭탄으로 뭐 네. 아파트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디 뭐 관공서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뭐 민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격추를 안 시키는 게 예.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민가의 피해가 적게 하면서 요격하는 그렇죠.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무인기였다면 이미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여러 자산으로 넘어오기 전에 다 격추해서 떨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려 작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군사 작전보다는 대테러 작전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투입되는 부대나 자산이 네. 대테러 성격을 가진 부대가 가서 저걸 제압을 했으면은 상당히 잘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못한 것이 저는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네, 북한이 우리 군의 이제 드론 대응 태세를 시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이미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숙제를 제대로 못 푼 겁니다. 이미 2014년부터 여러 차례 되면서 자 커다란 항공체는 우리가 다 탐지하고 다 제거할 수 있는데 되려 이렇게 작은 네. 어설픈 크기의 이 항공 체계, 이 뭐 이런 비행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인기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했고요.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걸 키워나갔는데 막상 이제 요격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안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뭐 개발이 늦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느슨함도 있지 않았겠냐.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9.19 합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뭐 무인기 물러나고 북한의 위협이 떨어졌다, 낮아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숙제를 풀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그동안 그 9.19 합의처럼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이런 행동이 얼만큼 위험한 일인지 그런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우리 군이 대응 태세가 느슨하다는 사건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비판을 받기로는 지난 정권에서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군에 대한 훈련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정확하죠. 뭐 이전에 그 뭐라고 그럴까 미사일 오발 사건부터 예. 그렇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능력을 가다듬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했고요. 뭐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이 죽는데 도외시했던 정권인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그래서 사실 정권 교체의 의미가 그런 거기도 할 거고요. 지금 현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렇게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부터 찾아낸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응 태세를 높여나가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인지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국민들이
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대응태세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북한이 60여 차례 달하는 미사일 발사했고 또 이제 무인 정찰기까지 보내고 있거든요. 대응의 다변화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대응 다변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꼭 적이 어떠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상응 조치라고 하면 꼭 똑같은 무기 체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것보다는 좀 더 상대방이 뭘 노리고 했느냐. 상대방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이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보낸 겁니다. 네. 그러면요, 뭐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서 같이 하고 하는 조치 굉장히 잘한 거긴 합니다만은 사실 아까 우리 뭐 차도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북 방송 혹은 대북 전단 이거야말로 북한의 인지를 흔들 수 있는 인지전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대북 방송 같은 것들도 꼭 무슨 확성기 방송 안 해도 되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북한에서 실제 캐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인지전이 필요하지 않겠냐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튼 이번에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5대나 넘어와서 네. 그중 한 대도 격추도 안 됐고 예. 한 대는 돌아가고 나머지 4대는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군이 놓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그렇다면 그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더 군사적으로 위협이 왔을 때는 격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 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마치 그 쥐가 내려와서 이렇게 막 휘젓고 간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엄청난 군사적 피해를 주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얘로 무슨 정보를 수집해 간다는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과거에 2014년에 이때 보냈던 이 무인기들을 분석을 해봐도요. 얘가 찍어서 보낼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요. 북한도 스스로 그걸 압니다. 그런데 왜 저걸 계속하냐 하면 자꾸 지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네. 너희들 우리가 다 언제나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막상 진짜 큰 거 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들어온다 하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능력은 우리 군이 갖춰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문제는 아니다. 근데 다만 결국은 어쨌거나 휘젓고 다닌 건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격추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도 우리 정부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저는 현 정부에서 그런 대응책을 잘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6월이었죠.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이끌며 온 국민을 기쁘게 했던 항공우주연구원의 주역들이 최근 자리에서 물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구연 내 조직 개편에 반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하자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고정환 본부장이 만세를 외치며 기뻐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일단 무엇보다도 다행이고. 고 본부장과 개발 담당 부장 5명에 이어 오코남 나로 우주센터장까지 사표를 냈습니다. 지난 12일 조직 개편이 발단이 됐습니다. 16개 팀을 갖고 있던 본부를 발사체 연구소 산하부서로 편입시키면서 팀과 인력이 뿔뿔이 흩어지자 사실상 조직 해체라며 반발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제한적인 연구 인력으로 누리호 외에 다른 발사체 개발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항우연 차원에서 이런 서로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논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우주 시대를 선언한 현 정부의 청사진이 항우연 집안 싸움으로 인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명단을 수집하고 작성을 주도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라는 민주당 내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홍보국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입니다. 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이름과 직책,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당 홍보국이 제작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고 초안을 만든 건 이 대표 측 인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이 대표 수사검사들의 이름과 배치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며 당 소속 법사위에 자료를 요청했고 이틀 뒤 명단으로 공개됐다는 겁니다. 여기다 민주당은 한 검사의 사진을 잘못 게재했다가 수정했는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작업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당대표실 관계자였습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여당은 판사를 흔드는데 민주당은 왜 못하느냐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성향 등을 분석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테러 수준의 만행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사 공개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부에서조차 반헌법적인 행위라는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내년 3월 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관옥 정치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른바 김장연대,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연대가 기정사실화됐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앞으로 일을 잘하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 뭐 김장 담근다고 그래서 한참 바쁘시던데 김장을 맛있게 담그려면 배추도 좋아야 되지만 양념도 좋아야 되고 그 삼일체를 잘 맞춰서 맛있는 김장도 담그고 영양가 풍부한 식단 만들어서 제가 우리 김기현 의원님을 이렇게 함께 의정활동을 해서 보니까 우리 지도자 중에 덕장, 지장, 용장, 맹장, 운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덕장과 용장을 두 개를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예, 이 보셨듯이 어제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 주도로 열린 부산 혁신 포럼에서 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김장연대를 띄웠습니다. 자, 이게 뭐 전당대회 레이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야말로 김장연대가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뭐 될 것이냐. 이거는 섣부른 예측이죠. 예. 우리나라 기상도 그렇지만 정치권 기상은 뭐 그야말로 조변석계입니다. 아침 저녁 다른 게 정치권 기상이니까 아직은 좀 섣부른 예측은 불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뭔가 연대를 한 것 같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 저게 부산에서 열린 그 무슨 부산 혁신 포럼이라는 예. 거죠.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건데 예. 당권 주자 중에는 좀 김기현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지금 뭐 친하게 지내고 있구나 이런 건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른바 국민 공감이라는 게 좀 친윤계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소속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들이고 더더구나 이제 당원들이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어떤 이 호응을 보이느냐 하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뭐 일반 여론조사 또 여러 가지 그 당원들 여론조사 상대로 해서 김기현 의원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것이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예. 현재로서는 조금 미미한 그런 지지세 아니겠습니까? 그걸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이 얼마나 띄울 것인가가 중요한 얘기고. 그동안 뭐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그 어떤 호흡, 그다음에 MZ세대에 대한 소구력, 그다음에 공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김기현 의원은 워낙 당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당 관리 또 공천 관리 이런 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는 좀 의문 보호가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기현 의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따지면 여러 가지 좀 뭐 강세도 있고 약세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영 원내대표가 참 잘 표현했어요. 다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 뭐 대표적인 이제 친윤계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이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은 이제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김기현 의원한테 갔다. 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노 교수님 의견과 약간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심 확보 경쟁에 김장연대가 먼저 치고 들어갔다. 뭐 그 정도 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전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심을 누가 확보하느냐. 거기다가 이제 총선 승리를 얼마나 견인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친윤계하고 공천권을 나눌 의지가 있느냐. 요 세 가지인데 제가 보기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는 아마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심을 확보하고 또 한 가지 공천권을 나눌 생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견인할 만큼의 상품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아직은 이제 조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는 친윤계 쪽에서는 이렇게 이 김장연대를 띄우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상품성이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는 바꿀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의 김장연대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김장연대에 대한 다른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와 이 윤심 논란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각 개개인 후보의 총선 승리 전략, 개혁 방안 이런 비전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냥 연대에 이렇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는 게 바로 윤심팔이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보겠습니까? 그냥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겠습니까? 자, 안철수 의원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일축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의 이제 연대설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들은 얘기가 분명히 맞죠. 정치권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려면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본인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두 번째로는 어떤 정치권의 정치권 인사도 혼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또 합종연행하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고요. 앞으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합종연행, 연대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좀 전에 본 김장연대가 나오고 있고 그 이전에 또 나안 연대도 나왔었죠. 또 안철수, 장제원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잘 여러 띄워보다가 어느 것이 가장 호응을 얻는가 이게 이제 가장 승부를 결정짓는 것일 텐데요. 일부에서는 권성동, 나경원, 김기현 이렇게 연대할 것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이 일단 당원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건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첫 번째 변수는 나경원 의원이 과연 진짜 대표로 출마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같아요. 본인은 지금 계속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기후환경 대사를 맡고 있고 아무리 본인이 이건 비상임직이다, 비상근직이다 얘기하더라도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그걸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명분상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이제 내년 연초 되면 개각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각 과정에서 나 전 의원에게 어떤 직책이 맡겨질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의중도 나올 것이고 본인의 어떤 거취도 분명히 결정될 겁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여러 가지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합종연행하고 하는 그런 그림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르죠. 자, 그래도 이렇게 연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결선 투표 때문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2명에서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심이 집중되는 후보가 마지막에 한 명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결집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전장치를 두고 윤심이 사실상 적용되는 후보를 당대표로 뽑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 대표 경선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임기 초잖아요. 그럼 더더욱 이제 그렇죠. 영향력이 큰 거죠.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이 지금 100% 이제 당원 투표 경선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이제 조직 투표, 조직 선거의 성격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장연대, 뭐 안장연대, 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시금 계파 정치의 어떤 속성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거는 뭐 결국에는 윤심을 얻는 그런 어떤 경선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상 틀리지 않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거죠. 예. 자, 거기다가 지금 뭐 임기 초인데다가 지금 얼마 전에 여론조사였죠.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당 지지율보다 소폭 올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당권 선거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네, 분명히 뭐 그럴 것이고요. 지지율이 낮고 정말 뭐 속된 말로 죽을 쓰고 있으면 뭐 그럴 때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예. 지금 추세상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의중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역대 전당대회 또 역대 뭐 총선인 뭐 지방선거 이걸 공천할 때마다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그런 공천을 하려고 이번에도 그래서 뭐 공천 관리를 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나 반영할 것인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그래서 과거 뭐 친박 공천, 뭐 친이 공천 할 때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진박 감별사도 바로 대통령의 의중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하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예. 그렇게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다가 어떤 그 결정을 하면 결국 실패의 지름길이었다. 이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도 물론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당원들의 의중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원들이 어떤 그 대표를 어떤 사람 뽑을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다가 또 국민의 의중도 살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 당원의 뜻, 그리고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 모두 반영해야지 한쪽 대통령 뜻만 살피다가는 실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뭐 당원들에게 자료 배포하는 과정에서 뭐 한 검사의 사진은 뭐 잘못 올렸다가 수정하는 뭐 그런 소동도 있었고요. 자, 이런 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이런 게 과연 알 권리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글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 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얘기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싶어요. 이건 정말 몰상식한 일이고 이성을 잃은 행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뭐 검사들을 겁박하자 이렇게 해서 당원들에게 리포트를 전부 다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그런 것을 저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이 참 초조하구나. 이재명 대표도 초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적 대응이 가장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말대로 무죄다,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대응 좀 수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무슨 뭐 조작 수사다, 뭐 정치 검찰이다, 검찰 독재다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다. 그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초조함의 발로로 이런 비성적 대응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여러 사람이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주로 그런 개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 비리, 개인 범죄 혐의인데 이렇게 당 차원에서 나서서 이런 걸 작성을 하고 모든 걸 또 뭐 다 지구당에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왜 당 차원에서 나서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조금 그 검사 명단을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든 것이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다 그 검사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범죄 명록을 범죄 혐의 목록을 지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는 것도 참 이례적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 명단보다도 그런 데에 오히려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국민들이 다 보면서 아니 저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저희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들, 대표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수사가 굉장히 의도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검사들이 명백한 증거 중심의 어떤 수사, 뭐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부른 일종의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안을 사실상 사법부에 던져두고 또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수사에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와 또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투입된 수사 검사들이 1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0명의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약 10%에 가까운 이 검사들이 한정된 이런 사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향된 수사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는 뭔가 보다 더 공개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명단 공개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완화합니다. 이 입국 후 8일의 격리 조치와 PCR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이 사실상 국경을 개방했다는 평가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감염병 검역 조치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는 온라인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입국하려면 시설 격리 5일을 포함 총 8일의 격리를 거쳐야 했는데 1월 8일부터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날 공개석상에 나와 코로나 예방과 통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검역 조치 완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가뜩이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의료기관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就是单纯的新冠病毒肺炎这部分患者就越来越多了。年龄段呢，就是从最开始的这种超高龄的到75岁到80岁。 중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라고 발표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내부 문건을 토대로 하루 3천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4일부터 무증상 감염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요즘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걱정이신 분들 많은데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총 이자 부담은 7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명동거리. 연말 대목인데도 사람들은 듬성듬성 눈에 띕니다. 재료 가격과 은행 이자가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이자가 200만 원 나가는데 옛날보다는 한 60만 원 정도 더 많아져 있겠죠? 가격은 더 올리지도 못하고.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늘어나는 자영업자 이자 부담 규모는 7조 4천억 원. 자영업자 한 명당 연 이자가 240만 원씩 커지는 겁니다. 갖고 있는 돈 갖고 다 버티고 안 되니까 은행 거를 쓰게 되죠. 카드 대출도 안 그래도. 이 와중에 카드론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비용이 오르고 연체 위험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카드론 금리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지원의 혜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자영업자가 금융부실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비서실장,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안호영 수석 대변인과 당대표 회의실에서 나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지만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찰이 통보한 28일은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는 서면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서면 조사를 할 건지, 혹은 출석을 할 건지, 그다음에 어느 시기 할 건지 이 문제는 변호인하고 검찰과 협의해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불응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먼저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검찰에 출석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생직사 사직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해. 당당히 나가셔야죠. 언제까지 안 나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9월 선거법 사건 때처럼 의총을 열어 출석 여부를 물은 뒤 서면 조사만 받을 경우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입장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만 이 정리를 해보면 내일은 나갈 수 없고 다만 뒤에 거는 조정을 해보겠지만 나갈지 서면 조사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여론 의식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회피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 취지는 그러니까 여론에서 뭔가 수사를 회피하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것을 좀 지우려고 하신 것 같고, 다만 내일은 출석이 어렵고 그 이후에 출석은 할지 서면 조사를 할지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과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게요. 이 사건이 그렇게 사안 자체가 복잡하진 않죠. 성남FC 사건이. 근데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해지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출석만 불응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차원에서도 소환에 불응하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요. 그러면 자칫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전에 빨리 그러니까 이제 국회 내에서 체포동의안 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난 무조건 안 나간다라고 지금 답하기는 여론도 여론이지만 실질적으로도 대응 전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서면 조사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서면 조사를 통해서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거기도 의문점이 들고요. 서면 조사가 통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검찰이 정하게 되면은 그 질문할 사항들을 적은 이제 서면 조사서를 이제 피의자에게 보냅니다. 그럼 피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조사는 아니고 직접 만나서 직접 출석시켜서 피의자와 얘기를 하고 대면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나 검찰이 여러 가지 상황상 또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는 서면 조사로 돌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불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면 조사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질문에만 답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과연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지적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그 변호사님이 이제 얘기하실 때 그 얼마 전에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서면 조사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이제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서면 조사는 아예 검찰이 고려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고려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서면 조사를 해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조사 방식을 쉽게 말해서 조사받는 쪽에서 선택한다는 것도 물론
야당 대표라는 그런 정책 상징성이 있긴 합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좀 어렵고요. 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서면 조사를 하면 1번 질문부터 10번 질문까지 다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뒷질문을 몰라야 검찰 수사할 때도 훨씬 이제 질문을 허를 찌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을 텐데 미리 뒤에까지 다 알고 어느 정도의 내가 얘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정리를 해서 조사를 받는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의 실효성을 거두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관계가 이미 다 확정이 돼 있는 정도의 상황에서 사실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굉장히 중한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 측에서 서면 조사가 아니라 직접 대면에서 조사받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자체에서도 서면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사건인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단순히 서면 조사만으로 본인의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28일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출석을 조율해서 좀 대면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제3자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핵심 의혹을 밝혀낼 그 핵심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대가성 여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죄도 결국에는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는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것과 대가가 되는 금전이나 뭐 금융 이익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 성남FC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후원금 자체가 성남시가 해준 기업들에 대한 어떤 민원 해결이 부정한 청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성남FC가 받은 돈과의 서로 간의 대가성까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의 주장은 성남FC가 받은 돈은 후원금 성격이 아니라 광고비였다는 것입니다. 성남FC의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낸 광고비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각종 민원 제공들이 전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과연 이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게 성남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성남FC는 시민구단으로 결국 시민들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뭐 본인의 그러니까 뭔가 대가 관계가 있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고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검찰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데 후원금이 일단 굉장히 그 좀 쉽게 말해 좀 많고요. 그리고 뭐 기부 체납이나 현물 체납을 하는 거에서 빠진 부분의 정확한 액수가 그 액수하고 또 들어맞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어쨌건 지금 두산이나 뭐 지금 현재까지는 두산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병원 부지가 용도가 변경이 돼서 4억을 올릴 수 정도 상황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과 이것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양쪽의 주장만 일단 눈에 보이는 거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성남FC 사건 수사도 그렇고 검찰에서는 나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내부적으로 일단 완벽하게 수사가 끝났다고 사실상 이제 불러서 확인하는 작업만 거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증거들도 검찰은 분명히 확보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김만배 씨 이야기도 좀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데 지인들과 전화 통화는 할 정도로 이제 건강이 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은닉재산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지금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회복됐다라는 보도들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김만배 씨가 직접 검찰청에 출석을 하거나 법원에 출석을 해서 뭔가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제출한 상황이고 아직 건강이 완벽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강 회복 상태에 따라서 검찰은 당연히 범죄 수익 은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기차 불을 끄는 특수장비 이동식 수조가 소방서 6곳당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승합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충전 중이던 승합용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화재 진압에 사용됐던 물은 추운 날씨에 얼어붙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데만 8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시간을 갖다 물을 계속 뿌리고 3,100km. 얼마 타지도 않았어요. 비슷한 시각 부산에서도 달리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전기차 화재는 올 상반기에만 17건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내부가 과열되면서 발생합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게 특징. 현장 도착까지 평균 7분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수조가 최소한 소방서마다 한 대 이상은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 대수를 고려하더라도 화재 진압과 예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아빠의 머리를 해주는 아이들이 오늘은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원대로 씨의 사진입니다. 올해로 3번째인 이번 행사에 뽑힌 사진들을 보면서 아빠들이 어떻게 육아에 힘쓰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퇴근 후 요리사가 된 아빠 등의 어필하기는 졸린지 하품을 합니다. 부모가 하면 무엇이든 따라하는 아이들처럼 양치하는 아빠를 따라 아이도 칫솔을 들고 이를 닦습니다. 장난감 놀이로 어질러진 응접실에서 아빠는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잠든 오빠들 앞에서 늦둥이 아기에게 아빠는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오연철 씨가 낸 이 사진은 육아에 힘쓰는 다둥이 아빠의 모습을 잘 표현되어 이번 대회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아빠들의 육아 모습이 정겹네요. 그런데 이번에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 사진도 같이 공모했다고요? 네. 여성가족부는 올해도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함께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 사진들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육아 사진들을 통해 부부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일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하려고 행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사진을 보니 아이를 함께 키우는 아빠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내륙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 영하 7.3도, 대전 영하 8.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도 서울 2도, 대전 3도, 대구 6도 보이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만 중서부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앞서 정치 토론 과정에서 노동일 교수가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이 당원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관련 CG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